오늘 저희들의 주제는 그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입니다. 과연 그 공공외교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공공외교에 대한 그 컨셉을 얘기를 하면은 참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그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을 발견하신 우리 인하대 이진영 교수님을 저희들이 발제자로 모시고 여기 또 저희들이 패널 토론으로서는 지난 3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오송 전 몽골 포르투갈 대사님이 패널을 맡아주시고요. 또 한국공공외교협회의 우리 장복현 회장님, 또 우리 저희 고향 후배입니다만은 버지니아 한인회의 홍일성 회장님, 또 우리가 연합뉴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연합뉴스의 왕기랑 기자님이 오늘 행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공외교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만은 공공외교에 대한 컨셉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정확히 공공외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특히 750만 재동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좀 더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발제하시는 분은 교수님이 20분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씩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걸 내려야 되니까. 그럼 잠깐 내려갔다가 우리 발제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근 회장님께서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에 대해서 지난 한회장대 때 좀 발표를 해주면 어떠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책을 내게 돼가지고 좀 이것을 같이 한번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근 회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와 제가 인연이 돼서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 이때 재외동포청이라든지 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그때 또 오늘 토론자로 계신 왕기란 연합뉴스 기자께서 또 토론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다시금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재외동포 쪽에 제가 우리 김용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 재외동포 재단의 자문위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만은 이 재외동포 문제를 하면서 이 재외동포 문제가 또 어떻게 이 공공외교랑 연관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으로 있는 국제관계연구소에서는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합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우리 재외동포, 이민자, 그리고 공공외교의 세 가지를 연결해서 5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국제교류재단,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외교 특성화 대학으로 저희가 돼서 학생들에게 공공외교에 대한 과목을 2018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밖에 있습니다만은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이 지난 금요일날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과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 2018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와 공공외교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공공외교에 대해서 아까 김영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재외동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학생들, 교과서에서건 꼭 입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와 공공외교를 연결시켜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공외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 또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또 토론 선생님들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논의의 순서를 공공외교란 뭐냐, 그리고 왜 재외동포, 디아스포라와 공공외교를 연결시키냐, 한국에서 공공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외교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본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글쎄요. 우리 김영근 회장님,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미국 하면은 워싱턴 하시면 좀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한국 하면.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었던 때는 1988년부터인데 만나보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노스, 사우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대부분 관심도 없죠.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우리 한류 영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지금 요것이 회의가에 있는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있는 방입니다. 지금 이 방을 보면은 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동양적 이미지의 그림일까요? 도자기?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일본 같아 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이 돈을 내서 만든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미지를 줌으로써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거죠. 거기에 또 도자기는 청나라 도자기를 넣고 또 일부는 일본이 만든 도자기도 같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굉장히 쟁점이 된 사진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이 한복을 지금 입고 있죠.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복 공정이다. 중국이 문화 침탈을 이제 한복까지 한다. 그래서 굉장히 거왕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또 우리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에게는 한복이 예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거랑 해외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비친 이미지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종종 표시합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8년전이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군사력보다도 물론 군사력도 중요합니다만 소위 연성국력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성국력이라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맵과 같은 심상지도와 같은 거죠. 이미지죠,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 나라에 대한 많은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9.11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저강도 전쟁, 문화적인 측면과 포함된 저강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국가가 모든 걸 하는 세상이 아니고 외교도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박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외교의 3대 축이 정무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운 소위 여럿이 하는 네트워크 외교, 그리고 SNS 같은 이런 것을 통한 외교가 중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 여론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비록 전통적 군사력은 러시아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과.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우크라이나 SNS 표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쓰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상호 연관되고 소통하는 전 지구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외교라는 것이 대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 여기 지금 이미지와 브랜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외교와는 다르게 정부끼리 하는 외교와는 다르게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간다. 그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교가 예전에 어떤 비밀적이고 또는 대사관 중심의 또는 외교부 중심의 외교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민간을 향한 그런 외교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이익도 소통, 네트워크, 공익 이런 것들로 달라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외교가 달라지면서 공공외교가 대두되는데 왜 그러면 공공외교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2차 기본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재해동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는데 왜 그럼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제 재해동포 재단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730만이나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중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메니아 많은 나라들이 해외 동포를 활용하면서 지금은 또 공공외교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해외 동포, 공공외교 네트워크, 민족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모국과 해외 동포가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외교와 재해동포 문제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은 해외 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송금이 가령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중동에 갔던 분들이 한국에 돈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송금 액수가 소위 우리 콜카 같이 이런 개발 원조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투자도 우리 재동포들도 한국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여합니다. 물론 인재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인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외교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특히
정책 공공외교로서의 기능,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로비 세계로서의 가치, 문화 공공외교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 공공외교 활동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만 재미 한인의 경제력이 세계 65위다. 에콰도르랑 도미니카 공화국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기본은 200만 재미 한인과 10만 재한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동포,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재미동포들도 자기 국민으로서 해야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만은 약간 중소국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통적 국제정치에서 대국들 중심에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외교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민족적이면서도 거주국가에 있으면서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로 돼가고 있는 세상, 초국경 공동체로 되는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해서 한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공외교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공외교는 아까 박진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부터 하면서 올해 이제 2차 기본계획에 재외동포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감동 기대, 문화 공공외교, 지식 및 정보로 한국 바로 알리기, 지식 공공외교,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정책 공공외교,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 기여 공공외교. 그래서 이 기여 공공외교는 이제 코이카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를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제도화를 한 거죠. 제도화를 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됐지만은 우리 국민들, 동포들한테는 닿고 있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가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 공공외교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한 이스라엘 60주년 기념 또는 한류와 관련된 것, 스포츠 외교, 음식과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외교적 형태들이 이것이 이제 문화 공공외교로 나오고 있고요. 또 지식 공공외교는 아까 우리 특파원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동해 표기라든지 위안부 선언상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바꾸는 노력들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KF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정책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 한국전 참전 용사 관련 활동 우리 동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력 정치인 초청 활동이라든지 이번에 개봉했던 초선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이 지금 국민 공공외교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동포 차세대 또는 일반 차세대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재외동포 공공외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자체에도 좀 공공외교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소위 민과 간이 협력하는 1.5 트랙으로서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특히 기업들과도 관련돼서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CSR과 연결돼서 공공외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이제 공공외교 사이트고요. 저희가 그래서 세한연구하시는 우리 부회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인하대 국제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 우수 사례로 나온 뉴욕 한인회의 공공외교 활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문화 공공외교, 나눔과 사회공헌 분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공외교가
뭐 알다 모르다 아주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공공의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재인식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공공의교 관련돼서 뭐가 중요할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 공공의교 제도 공공이 얘기하는다면은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동포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봉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도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입니다.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동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동포들이 730만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미나리를 하면서 여우주연상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입니까? 미국 영화입니까? 결합된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재미동포 감독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금 저게 미국 국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들의 시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한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빠진코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작가분께서 한국말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재미동포지만 일본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넷플릭스는 물론 이 자체가 한류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서 우리 동포분들의 경제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네트워크를 공공외교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그냥 당연하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이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한국을 바로 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지구촌 한인의 관점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중심만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재외동포는 많은 국가에 그 거주국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외교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공공외교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한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동포들이 내부적 정체성 함양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 2세대, 3세대 이렇게 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재외동포 자체가 제일 먼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주 커뮤니티에 연결돼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커뮤니티에서의 기여와 활동이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재외동포들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되는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 국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역국가 거주 커뮤니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외동포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외동포 자체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주 커뮤니티와의 연결된 공생의 기여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한국의 공공외교 강화인 확산과 관련된 세계 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 내부 커뮤니티 초점,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공외교를 만드는 것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 공공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가의 관점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외동포 공공의료는 좀 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공중 공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브로커라는 영화 얼마 전에 이제 수상을 한 영화에서 가봤는데 일본 감독의 한국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또 이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외동포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거주국 국민들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지와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공공의료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를 재외동포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공공의료 활동들, 우리 한인회라든지 혹은 동포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을 공공의료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 각각의 특색과 또 우리 정부와의 조화,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제하신 이진영 교수님 자주 하시는군요. 20분 하라고 그랬더니 26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진영 교수님의 발제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송 전 몽골 포르투갈 대사님부터 여기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요. 예, 조금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오송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오늘 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발제하신 이 교수님이나 또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에 저는 실제로 대사관에서 공공의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구체 사례나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을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지금 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그 몽골에서 또 캐나다에서 몽골에서 포르투갈에서 각각 활동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래도 대사관에서 나름대로 현지 사정에 맞춰서 그 어떤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그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세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또한 그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명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오늘 그 토론, 그 정책 포럼의 주제가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외교이고, 특히 오늘의 그 포럼은 재외동포청이 곧 만들어지는 그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외동포 한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에서 공공외교 사업을 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부임에서 첫 번째로 했던 그 사업이 한국 영화제였습니다. 영화 3편 상영했는데 그 시내 극장을 대관해서 영화 3편에 모두 왔던 관객이 7, 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실망을 했었고, 저희 직원한테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했더니 저희 직원 얘기가 작년 어디만큼 왔습니다.
많이 온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아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관의 행사가 사실은 흥행이 되어야지만이 공공외교 또 활동할 수가 있는데 우선 대사관의 행사에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고서는 무슨 공공외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대사관은 그러한 행사 홍보를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현지 기관을 파트너 삼아가지고 홍보는 그쪽 그 현지 기관에 맡겼고 또 저희 우리 한인회라든지 우리 태권 사범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대사관 행사에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을 같이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 대사관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가 그 공공외교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이 대사관 혼자만의 활동으로는 이러한 그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렵고 역시 우리 그 제외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현지인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그런 면에서 제외 동포 한인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의 어떤 그 의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그 제외 동포청이 설치가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제외 한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이준영 교수님이 발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그 제외 동포 사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 결속이라든지 아마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가장 큰 과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외 동포 사회가 이런 공공 외교 활동을 해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체의 어떤 그 정체성도 함양할 수가 있고 또 결속력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현지 커뮤니티 또 주류 메인스트림과도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 외교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외국 국민들한테 잘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느낌, 호감도, 친근감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와 동시에 제외 동포 한인 사회의 공동 외교 활동이 동포 사회 자체의 정체성을 올리고 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 제외 동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속이 가능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 외교 활동이 제외 동포 사회를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외 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미션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외 동포청이 단순히 우리 제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공공 외교를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 2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현장에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외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공무원들은 그냥 그 머릿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공공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민간 부문에 계신 분들이 그럼 뭐 나랑 관계 없는 것. 또 외교라는 단어도 뭐 그냥 알아서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우리랑 관계없는 것. 그래서 이 공공 외교라는 단어, 이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국회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재동포 사회 한인 네트워크의 어떤 활동이 그들이 주체가 돼야지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공공 외교 활동이 정부가 국가가 중심이 되고 민간 단체가 파트너로 인식이 되면은 저는 그만큼의 이 충분한 효과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용어 자체에서 공공 외교라는 용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용어가 사실 미국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두 번째, 공공 외교의 그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동포가 사실은 우리 재외 국민이 있고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재외 동포 중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공공 외교의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공공 외교의 객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약간씩 우리가 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진영 교수님이라든지 또 그 정국현 협회장님, 또 우리 왕기론 부장님, 아니면 또 실제로 우리 버지니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아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우리 재동포 한인 네트워크가 주체가 돼서 이런 공공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 대사님. 딱 1분, 11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 대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현지에서 수십 년간 직접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한국 공공외교협회를 만드셔서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장국현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정경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국제관계를 해서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퇴직을 했지만은 정경에서 31년, 지금 14년째 국제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또 제가 기획을 하고 또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정의연 미국 사무소를 처음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가 95년부터 99년 사이인데, 그래서 미국의 저희 이해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세미나를 1년에 한 25번 정도 했는데, 주로 지상사협의회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하는데, 어느 날 뉴욕 한인회에서 저를 만나자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 동포들이 참여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정말 미국 사회 주요 힘을 갖고 계신 이 동포 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어떻게 하면 해외 동포 사회를 역량을 키워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민간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화두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워싱턴에 가서 몇 가지 주제로 로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국 의회 로비스트 등록을 하고 아까 의원님도 많이 오신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매일 아침에 미국 저희 카운터파트하고 같이 상하원 의원들 만나서 저희 관심사를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중요한 의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미 FTA 협상을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야겠다 하는 게 주제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저희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 경우는 저희가 카운터파트를 미국 상무회의소로 잡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 상무회의소에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멤버하고 해서 미국과 저희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 한국에 있는 동포사회, 미국에 있는 한국 동포 커뮤니티가 이렇게 힘이 있고 당신들의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인 통계 같은 걸 갖고 지역별로, 각 주별로 상하오의 의원 만나면서 여기는 이러한 동포사회가 있고 우리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시고 여러분을 서포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닌 기억이 납니다. 이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카운터파트를 잡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경제단체고 미국 기업의 합의 FTA의 빠른 그 성사가 미국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해관계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로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미국 비자 외모 프로그램.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친구들과 얘기할 때마다 돈 1,000원씩 내라고 농담을 하는데 어디선가 그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밤낮 저희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대사관에 뺑 돌아서 줄 서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 비자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0년 넘게 이 미국 비자 외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 경제계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 상무회의소의 그 멤버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보이스를 우리 대신해서 미국 의회에서 많이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미국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이 사람들이 편지 쓰고 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 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에 해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 상하원의원들 많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상무위원들 만나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논리가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몇백만 명이나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이 정도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부가 이 정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의 투표권이 당신이 앞으로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했고 그 한미 FTA나 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할 때 우리 동포사회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한미 총연합회인가요? 한인 총연합회 이런 데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미국의 주요사회에 얘기를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됐으면 끝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40몇 년을 주로 비행기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포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 갭을 느낍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왜냐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갭을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줄이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심지어는 아르메니아 같은 조그만 나라의 공공외교 발전 과정을 보면은 공공외교가 아주 대폭적으로 주요 외교가 됐을 때 초점이 뭐였냐면은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공공외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각 나라의 그 주의였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동포청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또는 민간에서 그런 커미트먼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리시 수넥이라는 인도 사람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42살이고 그 사람이 해외 나라에 있는 인도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인도에 지도했던 인도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기를 10년 안에 미국에서 한인 2세 누군가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국동 회장님. 다음에는 우리 항상 단골 손님이시죠. 연합뉴스의 왕기란 부장님이신데 제가 왕기란 부장님을 만난 지가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동포사회 또 동포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또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왕기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왕기란 기자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이진영 교수님께서는 공공외교의 총론, 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공공외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공외교라는 것을 국민외교 또는 민간외교라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공공외교가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초, 지난주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선포를 했는데, 앞서도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 미시간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김치의 날 선포문을 잠깐 보면요.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한국의 고유 문화로 발전했다. 미국에는 200만 명, 조지아주에는 7만 1천 명의 한국계 미국이 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 일로에 있다. 유네스코는 2013년 김치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인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6개 주 모두 김치의 날 제정 선포했는데 여기에는 모두 한인이나 우리 한인 단체 또는 현지의 의원들이 나서서 한인 의원들이 나서서 주지사 또는 주의회에 건의하고 발의해서 이루어진 조치들입니다. 가령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과 애틀란타 한인회,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미주 한미여성의 총연합회, 워싱턴 한인연합회, 그리고 론김 뉴욕주 한인의원,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이 김치의 날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이 같은 김치의 날 제정 선포로 인해서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2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고 우리 AT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12월 6일 의회 도서관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도움으로 김치 축제도 열립니다.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했고 더글라스 듀시 주지사가 선포한 뒤에 서명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내의 메사시에서도 같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주 동포사회와 한인 학생회가 나서서 한복의 날 선포에 기여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뉴저지주 테나플라시주와 클러스터,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뉴저지주가 한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또한 재미 동포들의 정치적 신장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금속 팔자국인 직지 신체요절, 즉 직지의 날도 제정해서 미국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 6월 20 캘리포니아주가 직지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직지의 날은 매년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은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태권도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산 안청호의 날, 한글날, 유관순의 날 등이 미국에서 제정돼서 선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을 미국에서 기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재미동포들의 정치력 신장이 됐고 또 우리 재미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촘촘하다는 결과이고 뜻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중부 카셀시의 카셀 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셀 대학 측과 총학생회는 최근 이 소녀상을 영구 보존키로 했습니다. 이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독일 내 한인 학생들 그리고 코리아 협의회 등이 나서서 일어난 쾌거입니다. 이러한 그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그 공공 외교는 국내 민간 단체와도 합작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외교소 절단 방크는 국내 그 글로벌 동해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석사과정 중인 유학생 김가연 씨가 한국에서 드라마 하백의 진부를 프랑스어 자막으로 보고 있다가 일본의 표기를 보고는 방크에 항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방크가 즉시 넷플릭스에 항의해서 4시간 만에 프랑스어 자막을 동해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방크는 캐나다 한인사회와 합작해서 캐나다 상무부에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했는데 상무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코너에서는 한국의 공용어를 한국어와 영어, 인종을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 사이트에 오류를 발견한 뒤에 방크가 항의를 했는데 현지의 한인사회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상무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그 카타르에서 유명 몰 외벽에 우길기 사진이 내걸렸었습니다. 수도 도하 라구라몰 외벽에 있었는데요. 일본 측 응원단이 우길기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응원한 사진을 대형으로 부착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본 현지 동포와 누리꾼들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내렸는데 다시 서경덕 교수가 FIFA와 월드컵 조직위원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국 재외동포 학생들의 참여로 2019년 한 해 동안 학교 내 벽에 걸렸던 우길기를 퇴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받은 학교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직접 나서서 그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민 외교, 민간 외교로 불리는 공공 외교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전 세계 750만 동포의 위상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에 여러 사례들로 꼽을 때 한인들 개개인의 참여보다는 연대,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을 위해서 이제라도 나서야 하는 이유이고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고향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하신 우리 통일성 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일성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대한민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44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중학교가 끝이에요. 중졸. 대신 워싱턴에 사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이 4년, 잘하면 재임에서 8년 생활을 하죠. 대통령을. 근데 이제 4년, 8년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44년째 워싱턴을 지키는, 그 워싱턴 지킴이, 우리 김영구 회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제외동포들한테는 공공외교는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일찍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공공외교를 설명하면 78년도 말 80년대 초에 여러분들 워싱턴 온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워싱턴에 오시면 그 워싱턴 DC 경찰이 Are you Chinese? 라고 물어봐요. 아니다. Are you Japanese? 아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그때 우리가 코리아, 그러면서 깍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워싱턴에 오시면 그 워싱턴 DC 경찰들이 여러분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질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확연히 틀려졌죠. 제가 44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아까 교수님의 그 브랜드와 이미지 역할들은 그 재미동포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인회장 출신으로서 미주 한인회장의 멘토는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 최초로 그런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미국 내에 저희가 공공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워싱턴에서 가장 큰 미국 행사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입니다. 7월 4일날 매년 하죠. 그때 85년도 워싱턴 지역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 거북선을 제작해 나가서 F-150 추억에다가 크게 씌워가지고 나가서 그게 아마 연방정부 최우상을 받은 그런 케이블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에 거쳐서 2007년도에 그 미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아까 그 최영두 의원이 그때 문화일보 특파원으로 계셨었고 이상일 용인 시장이 그때 또 워싱턴 특파원들이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10년에 걸친 거였습니다. 그게 10년을 걸쳤는데 그 레인 에반스 의원이 9년에 걸쳐서 상정을 하다가 2007년도 초에 마이크 혼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 혼다가 상정을 할 때 그 당시 외교국가위원장이 렌토스였어요. 렌토스라고 아주 유능한 인권 의원인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뿔뿔이 민주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상정을 하면 뭐하냐? 통과가 안 되는데 의회에 연방 의원들은요, 미국 연방 의원들은 한 명이 한 70만 명 정도를 대표합니다. 이것을 상정했을 때 70명이 동의를 하겠다, 서명만 받아와라, 코사인이라고 그러는데 70명만 받아오면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70명이면 한 4,9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설득해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그 당시 워싱턴 범대위, 뉴욕 범대위, LA 범대위, 그 범동포 대책위원회 3개가 만들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 미국이 워낙 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97배 크기니까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뭐 굉장히 어렵지만 하여간 70명을 설득해서 70명의 서명을 받아왔을 때 렌토스 의원이 100명을 채워라, 120명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177명까지 올리는데 미국 연방하고는 43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2007년 7월 30일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됐고 전체 회의에서 그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불안했지만 미국 의원들은 그 자기의 어떤 토론 그 투표 결과가 다음 투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공공의회 우리 핵심은 항상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그 잣대를 가지고 누가 누구든지 보편적이어야 되니까 했었는데 결국은 그날 7월 30일 기적적으로 미 연방의원 435명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I Can Speak 본 사람들은 맨 끝에 연방의회에서 이용수 할머니하고 기자회견하는 사진을 봤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국회 통과되고 소녀상, 기린비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일본 수상이 아베였는데 그때 아베가 실각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겐 코리안 아메리칸이 없다. 500만 불의 라비 자금을 쓰고
엄청난 경제력과 외교를 가진 일본이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는 이제 미국 정계에서도 굉장히 놀라워라 했던 일입니다. 이후 이제 제가 그 2010년에 이제 그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하면서 재임을 4년을 했었는데, 국내에 보면 항상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매년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일본계한테 왜 독도가 너의 땅이냐 하면 간단해요. 일본의 안에 있는 섬 아니냐. 사실 전 세계 지도가 거의 일본에서 동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하고 몇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좀 복잡하니 그거를 교과서로 바꿔야겠다.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교과서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교과서 바꾸는 과정이 주의회 통과를 돼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회를 통과를 시키자. 주의회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하면 통과가 되지만 미국은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상원이 통과되면 하원으로, 하원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교차심이라고 해요. 크로스오버. 6단계와 7단계 주지사 서명 7단계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동해를 하지 말고 한국해로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동해는 한국의 주관적인 방향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우리는 항상 그 올바른 역사의식,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신년사는 한일회장들이 신년사를 하는데 2012년이 해필이면 인진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포사회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 신년사에 420년 전 인진년에 이수진 장군이 남해를 지켰으면 이제 미주동포가 동해를 지켜야겠습니다. 하고 설득하고 모아서 통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4년 7월 1일 법으로 버지니아 주의 초중고 학생 130만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동해 표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쭉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외교에 이런 역할을 해서 실제로 국가가 미국 대통령을 하기 힘들었던 것, 한국 대통령을 하기 힘들었던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공공외교학과가 2대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조기숙 교수가 우리 센터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공외교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이대하고 우주월센터하고 한미 공공외교 포럼을 취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패널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이미지와 브랜드를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아까 그 직지의 날도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 10월 10일 한지의 날로 제정이 됐죠. 이 한지를 만드는데 100가지 공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19곱하기 10은 100이니 10월 10일 한지의 날 성도사에서 제정이 됐고 아마 그것도 내년 봄에 그 유네스코 이제 등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국내 동포가 하나가 돼서 같이 협심하면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잘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발제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또 여러분 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저 질문 있으신 분은 천천히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모두 다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공공외교의 주체는 누군가요? 이겁니다. 네. 네. 주체, 아까 저희 도표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원래 처음 전통적 의미의 공공외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킹 공공외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디지털 시대 공공외교, 이때 주체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맨 처음에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부채정치 행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단체, 다양한 부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도 확산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뭐 혼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그러면 공공의기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제가 사회는 뭡니까? 정권을 제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오성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뭐 30년 이상, 40년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전에 우리 초용사님이고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공간장에 따라서 공공외교의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사님 생각에는 과연 우리 공관장님들이 바뀌더라도 재외동포를 향한 공공외교, 또 거주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외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일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문제가 늘 저희들이 고민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그 대사관 직원들은 거의 한 3년 정도 주기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 현지 사회와 꾸준히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조셉 나이 소프트 파워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나이 교수가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게 했던 말이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관계 구축 이것이 공공외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대사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사관의 공공외교 활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 한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사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되면은 재외동포청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반드시 대사관과 한인 네트워크 내지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그런 교류가 증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정부나 대사관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틀 안에 내용을 집어넣는 역할은 우리 재외동포 한인 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 패널 분들의 질문은 현재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아까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 노순규 목사님 간단하게 질문은 1분 이상을 넘지 않고 30초만 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저는 한민교회 담임 목사 노순규입니다. 오늘 그 해외 동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사에 왔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진영 교수님과 또 발제하신 토론하신 분들의 발표 듣고 상당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공공외교가 좀 의아했는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왕기란 부장께서는 공공외교보다는 민간외교, 국민외교가 더 낫다는데 그게 공감하면서 또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공공외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해외 동포청이 생기게 되면 그 대사관하고 해외 동포청의 관계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서 해외 동포청 생기면 각 나라마다 해외 동포청 지사가 생기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동포청이 그것이 해외 동포청이 각 나라의 해외 동포청 지사 생기는 건지 지부 생기는 건지 그게 대사관의 관계가 좀 궁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지금 해외 재외동포청이 이제
생기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는 계속 이제 되는 것이고요. 사실 구체적인 또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재동포청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동포청에서 일일이 그렇게 그 대사관에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외교부 본부에서 공공외교를 해오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과 재외동포청과 어떻게 잘 연관을 시키느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숙제가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아마 갈등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되면은 그러한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것도 외청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산화될 수 없는 거죠. 외청이기 때문에. 외청이지만은 아마도 본부랑 계속해서 논의를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대사관은 외교부 본부의 지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대사님도 이제 전 대사님이세요. 현 대사님이 아니니까 지금 저 외교부에서 이 재동포청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연구된 그 내용들이 곧 아마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또 마이크까지 자꾸 손을 드니까 안 시킬 수가 없네요. 우리 애틀란타 자코리아의 김충식 국장님. 예. 짧게요. 예, 우리 장국경 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 한인 2세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나오는 얘기 쉽다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법이 선천적 국적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18세 때 국적 이탈 안 하면은 이중 국적이 되는 게 그게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저는 자세히 모이면 이중국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영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영주권 갖고 있으면서 저도 나이 먹으면은 이중국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 대통령의 입후보하는 자격이나 이거하고 우리나라 법하고의 콘플릭트 이거는 제가 자세히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이 동포사회를 굉장히 서포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 대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장관을 많이 했고 정경회에서 여기 혹시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2차, 3차, 4차에 정경회 회의장 주차 만찬을 굉장히 크게 저희가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동포사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고 앞으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커패스트 빌딩 이 동포사회가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정부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 동포사회를 디아스포라를 역량을 갖추게 해서 공공외교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쓰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릭이라는 단어 저도 이제 아까 두 분들 세 분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데 저한테 공공외교는 뭐예요 하면은 그냥 저는 민간외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외교는 정부가 하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거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민간 공공외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이현주, 워싱턴 총영사를 역임하신 우리 이현주 대사님, 예. 질문을 이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 회장님이 그 공공외교의 개념을 처음 물어보시길래 저거는
답이 안 나오겠다 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다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얽혀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개념을 좀 소개함으로써 좀 저도 좀 밥값을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외교를 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 요거 우선 갈라놨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외국인이냐 동포냐 그럼 4개 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재외동포를 그러면 중간 역할자 역할을 좀 부탁을 하는 거냐. 아까 홍일송 회장님은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역할자 역할을 많이 잘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5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고 콘텐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오성대사가 답변하느라고 고생했던 그 매뉴얼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대사나 공관장, 초용사가 뭔가 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그게 욕먹고 뭐 그냥 그 밑에서 그 갑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현실이니까 매뉴얼은 그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퍼블릭에 대해서 그 왕 기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민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퍼블릭의 번역이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관념에 맞춰서 정부 쪽에 가까운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번공이라는 이 공자가 이 정부 쪽이군요. 권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리퍼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라는 게 천황하고 신하가 조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을 아까 우리 왕 기자나 우리 장 회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민간에 가깝게 이해하면서 하면은 이 개념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현주 대사님 패널을 모셨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기 패널 중에서 또 저기 우리 에리카 전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리기 전에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패널도 여성분들 저희들이 좀 섭외를 했는데 이게 참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부 다 남성분들만 있어갖고 대단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리카 전 마이크는 제가 먼저 마이크를 신청해서 제가 먼저 잡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김영수 회장 잠깐 손을 안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외교협회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드린 가운데 말씀을 궁금한 거는요. 공공외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공공외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목적에 먼저 저희가 타겟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국익을 위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국익을 위해 우리 한인 네트워크들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혼란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공공외교의 그 활용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공공외교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현재적으로는 그 목적을 상호가 함께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체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청이 요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여기 패널 여러분들도 이런 목적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공공외교를 각자 모두 그런 목표와 또 그런 영향력과 그런 성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안 하시군요. 아니,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영수 회장님한테 마이크 돌리기 전에 왕기란 부장님한테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그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750만 재외동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 거기 현지에서 외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범주의 재외동포 범주의 재외 국민 263만 명 그리고 나머지 750만 명 중 나머지 영주권자 재외동포 이분 750만 명이 이미 국민으로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이라고 그러면 750만 재외동포도 공공외교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네, 좀 전에 에리카 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최영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혼동이 되는 것은 이 국민과 민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외교를 재외동포랑 연관시키는 역사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침이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요. 또 계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러면서 다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저희가 이론화를 지금 하고 이론화된 것이 이제 정책화를 할 때 개념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재외동포들을 전체를 다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공공외교 원래 기본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자꾸만 재외동포들을 더 역할을 하도록 정부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외동포 자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으로.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송 대사님이 약간 반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러한 토론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이 자료집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정말로 현장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제가 3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하나가 공공외교 주체. 과연 공공외교가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지 내지는 민간 부분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재외동포의 성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공외교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우선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 재외동포가 주체인지 객체인지 왜냐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형통위원 자격 때문에 일부 몇몇 나라에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우리 앞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공공외교 공공외교는 우리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외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민간외교, 민간끼리 너무나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공외교 하면은 사실은 금세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없고 사실은 자꾸만 이런 설명이 많아지면은 저는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현주 총영 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네이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그 개념이 많고 그래서 퍼블릭 디플로머시 하면은 사실은 자꾸만 우리 정부 이 공공외교법에 저는 지금 언젠가는 법의 해석을 좀 확장하든지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의 그 정책을 타국 국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이크 잡으시는 김영수 회장. 먼저 저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합연합의 상임대표 김영수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공외교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를 확고하게 내려주시지 못해서 혼동된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만들어 주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뭐 민간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외교 정책을 같이 펴나가면서 하나의 이제 그런 집단의 형성을 이루어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영향력을 나라별로 한다는 게 이제 아마 정의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모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나라에 가면 영사하고 이제 외교관 공사가 이제 분리해서 역할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 영사는 이제 지역에 우리 현지에 사는 교포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외교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정책을 한다든가 국가와 상대할 때는 외교 공사 쪽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민간 외교가 왜 중요하냐. 아까 이제 우리 왕길환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민간 외교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어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느 외교를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결하는데도 국가가 나서는 것보다도 민간이 우선 나서서 어떤 민간 정책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어떤 그 나라와 공개 외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많다고 우리 아까 이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국가가 상대하는 것과 민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가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그게 상당히 우리가 순서로 봤을 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또 아까 홍일송 우리 버지니아 한인 회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솔비라는 네덜란드에 캘리포니아 가면은 이제 민속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속촌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허브라든가 이런 사원적인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민속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외교 50만 정도 되는데 왜 그런 걸 네덜란드는 작은데도 그걸 하는데 왜 한인에는 그런 걸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홍일son 회장님. 우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외교의 단어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공공외교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80년대 일본은 그 경제동물이라고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공공외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거는 민간 공공외교, 그냥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로 하는 거여서 국가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단지 돈만 밝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일도 따라오고 선진국들이 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외교관끼리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소프트 파워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게 공공외교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어느 한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본 타운은 크고 뭐 차이니스 타운은 큰데 한인 타운은 작냐? 라는 그 라디오 방송에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부터 시작해서 이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집약적인 테마파크보다는 아이들 가정교육 중에서 생각해서 좋은 동네, 부자 동네,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주거지가 보면 한인타운이지만 유권자가 적어요. 상권만 있지. 거주지는 부자 쪽에 있게 되고 거기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경제를 좀 따지면 한 65위 정도로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민이 70년대 시작이 됐어요. 하와이 사탕수밭에서 7천여 명이 온 게 끝이에요. 1905년 을사대학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 다음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이민법 65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70년대 되니까 우리 사실 한 50년 정도의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50년 동안 엄청나게 경제 발전이 나왔어요. 정치로 성장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테마파크나 그런 거는 충분히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획을 하는 사람 몇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개봉 박두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회를 갖다 수없이 해봤는데 이렇게 아주 진지한 토론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박재순 교수님은 조금 다음에 먼저 손을 드신 그 뒤에 그 한중 여의도 포럼에 이제 우리 김영경 이사장님. 네, 저는 외교소관 법인에서 민간교류하는 김혜경입니다. 우리 공공외교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 내셨는데 제 생각은 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독일에 유학 가서 15년을 살다가 왔는데 저는 공공외교의 첫 단추로 인해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에 한글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자녀를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글 학교를 만드는데 동참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독일인들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에 한글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지아주에서 김치축제를 하면서 주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김치축제를 한번 구상하면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단체에 문의가 와서 제가 김치축제 하면은 서울시하고 광주시가 가장 크게 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김치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행들을 광주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오늘날 이제 미국에 도입이 돼서 여러 개 주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공외교에 대해서 너무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공공외교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참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때 칭다오에 세종학교라고 제가 세우게 됐었거든요. 함께. 그렇지만 그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세워지면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통해서 또한 교류하며 문화, 역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POP 방탄소년이 유엔에서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외교를 크게 활성시켰듯이 우리가 문자 아닌 공공외교, 박진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공공외교관인데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실천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여성들도 패널로 참석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외교활동 저희도 몇십 년씩 하는데 여자들은 항상 빼시더라고요. 김영돈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손을 드신 세 분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국 전 한인회장이신 우리 김장렬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35년째 회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김장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을 하면서 참 느끼게 많은데,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해외 동포청 설립에 지원해서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해외 동포들이 영향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지금 75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약 500여 개의 한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태국 한인회, 태국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가, 정부가 주체가 되냐, 해외 동포들, 특히 한인회도가 주체가 되냐 하는 거는 이 한 케이스만 들어봐도 아실 겁니다. 제가 2005년도 한인회장을 할 때, 태국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냐면,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이 죽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일이 사상자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 정부에서 이제 모든 물자나 이렇게 전부 북해로 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사상자만 찾아러 다닙니다. 그 당시에 한 18명이 죽었는데, 그럼 민간 쪽에서는 아무도 이걸 누가 태국의 구호 자금이나 이런 활동을 누가 하냐. 결국 한인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태국 총리, 탁신 총리에게 바로 서신을 보냈어요. 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나라를 돕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냐. 그래서 구호 성금과 물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누가 합니까? 한인회에서 합니다. 제가 당시 한 달 정도, 이 사건이 터지고 한 달만에 제가 수상실에 전화해서 우선 돈 모으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사비를 우선 틀어가지고 약 한 4천만 원 되는 돈을 우선 총리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또 한인 커뮤니티에 모금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태국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수상실에서 우리가 압수를 하고 전달할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태국의 주요 일간지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신문에 카드라고 찍어서 좀 내주시오. 제가 이걸 요청했습니다. 수상실에서 흔쾌히 받아주고 이거 수상 신문에 다 있습니다. 칼라로. 이러한 활동들이 태국 국민들이 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다 누가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체, 공공외교의 주체는 제가 볼 때는 한인회 민간 외교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어느 나라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회에서 그런 걸 주도해서 할 때 정부나 대사관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제 해외동포청이 생기면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한인회에서 하는 활동을 외국 대사관이나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공공외교의 주체가 한인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토론을 보니까 내년 봄에 저희들이 7차 토론회에 이렇게 오픈 세션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발제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한번 포럼을 내년 봄에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길게 한 8시 한 정도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 우리 호치민 한인회장이셨던 우리 김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김규입니다. 대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주나 유럽 쪽에서 흐르고 있는데 저는 아시아를 통해서 공공외교 부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홍일성 회장님께 질문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외교를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중국이나 사회주의에서는 공관이 여기 뭐 공관장 하신 분들도 많은데 거의 군림하다시피 거기 있는 교민들 위에 서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30년, 40년 살면서 올해도록 자국민과 네트워킹도 가지고 있고 또 3년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외교관과는 달리 아주 좋은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에서는 민간인들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파견된 공관들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국의 김장열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일을 하려면 민간인들이 나서는 것도 좋지만 그 사회주의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의 공관과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아시아 국가의 대다수 한인회나 한인들은 공관원들의 이렇게 협조를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일을 하실 때 공관과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어떤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이면서 예민한 질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대도시 한인회장 모임을 뉴욕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큰 도시 한인회장들은 그 지역 공관장하고의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어디나 정부 주도에 하는 거하고 재외동포 역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를 낸 적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2007년도 조국영 결의안 통과할 때 버지니아 텍 조순위 사건이 났었고 그때 한국 정치인들은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사과로 자꾸 미국에 올라오고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오히려 막아야 했었던 미국에서는 한인으로서 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의 입장이고 다른 나라가 나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시아권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간화에서 너무 공간 쪽의 기대보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시간 때문에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시고 현재는 한국에 계신 우리 박재순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진영 교수님 공공외교에 대한 아주 자세한 걸 가지고 참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명건 회장님이 지금 오랫동안 미국에서 교민활동도 하고 또 동포들 선거 우리 제도민 참정권 하다는데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는 한국 외국에서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생각한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인 네트워크가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 네트워크가 조금 더 우리 아시아에서 어떤 한인 회장이 오셨는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좀 더 넓혀서 미주 동포 사회의 한인 네트워크가 아닌 유럽도 또는 캐나다나 아시아도 중국도 특히 많은 동포들이 사는 그것에 좀 넓혀서 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저는 거기서 공공외교를 했는지 민간외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교가 사실은 국가에서 녹을 받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해나가는 게 외교라고 볼 때 이 공공외교 이름을 붙일 때는 적어도 공공을 위해서 민간인 참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아까 우리 왕기란 선생님께서 민간외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홍일성 전 한인 회장 하시는 것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님들이 오실 때 모든 대사님은 아니지만은 교민들하고 접촉을 금지하는 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더 많지 않지만 우리 한 3만 명 되는데 교민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외교하러 왔지 우리 교민들 저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3년 정도의 대사직을 하시고 가시는데 가만 보면 그 대사님이 직접적으로 저걸 인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포들이 사는 동포사회에서 그 아르헨티나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그 현지인들하고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공경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민들인데 어떻게는 이제 미국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언어를 모르는 대사님들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접촉이 안 되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한인들 또 공공외교를 하신 분들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데 동포청이 새로 생길 때는 그 한인회라든지 그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그 현지에 우리 교민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교민들 중에서 2세들을 부영사로 하나 임명을 해주면 어떨까? 부영사나 뭐 영사 아무튼 어느 정도 생활이 되게 하면서 현지에서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 우리 교민들 자녀분들이 영사를 할 때는 비용을 두고도 충분히 그 효과적인 외교나 또는 공공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시작 이게 길어지시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포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그런 한번 행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나가실 때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기념품 하나씩 챙겨가시고요. 또 이 방송